예, 안녕하세요.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의 홍원영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스타워즈 영화입니다. 브금 깔리나 모르겠네요. 제다이들이 광선검을 막 휘두르고, 특히 또 제가 좋아했던 그 캐릭터는 그 악역으로 나왔던 가면 쓰고 망토 딱 두르고 나온 그 다스베이더가 어릴 때 봐도 얼마나 멋있던지,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막 그 전투를 벌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어릴 때도 흥미로웠고 재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제 아이들과 또 스타워즈 새로운 시리즈들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드라마로도 보고 영화도 보면서 좀 이렇게 대를 걸쳐서 즐기는 좋은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스타워즈가 참 이렇게 재밌는 영화인데요. 저는 또 이번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에서는요, 이 스타워즈 영화를 단순히 흥미 요소뿐만이 아니라 좀 리더십과 조직론 차원에서 한번 빗대어서 바라볼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스타워즈 영화로 보는 조직론과 리더십 파워, 이런 주제로 좀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스타워즈 영화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권력 구조와 좀 리더십의 색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스타워즈는 기본적으로 스토리 자체가 우주를 지배하려는 제국군이 등장하죠. 다스베이더가 장군으로 있고, 황제, 시스 황제가 이제 통치자로 있는 제국군의 은하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제국군에 맞서서 반란군들이 조직돼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항전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주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제국군과 이 반란군의 이 양 조직을 좀 대비해서 보면은 오늘날의 조직론과 리더십 이론에서도 이야기해볼 만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제국군 조직의 좀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국군은 다스베이더를 정점으로 두고 군대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제국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인물이 다스베이더인 것처럼, 제국군 조직의 특성은 다스베이더라는 리더를 정점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제국군의 리더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나 다스베이더를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권력 집중형 구조의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 한 명이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병사들은 다스베이더를 따르는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스베이더는요, 오늘날의 조직으로 치자면 전문 경영인에 가깝습니다. 은하계에서 고용된 최고 경영자인 거죠. 제국군에서. 제국군의 오너는 시스 황제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시스 황제가 자신의 제국군을 거느리고 있고, 그것을 모든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통솔할 리더로서 다스베이더를 세우게 된 겁니다. 권력 집중형 전문 경영인 구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반란군은요, 반란군의 리더가 누구냐라고 딱 한다면 사실 누구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우리 주요 등장인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인공인 루크 스카이워커가 있죠. 제다이 기사입니다. 그리고 쌍둥이 여동생으로 나오는 레아 공주가 있고, 그리고 밀레니엄 팔콘을 조종하는 한 솔로라는 등장인물도 있고, 한 솔로의 친구인 털 푹스푹스한 슈바카라는 캐릭터도 있고요. R2D2 로버트 3PO, 그리고 오비안 케노비도 있고, 요다도 있죠. 요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 인물들 중에서 반란군의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한 명을 콕 집어서 말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전체 군의 지도자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물론 나중에 레아 공주가 반란군의 지도자가 되기는 하지만, 레아 공주가 마치 다스베이더처럼 전군을 통솔하는 딱 지휘권을 다 가지고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작전마다 리더들이 바뀌죠. 그래서 이 반란군의 특징은 리더에 의해서 집중되어 있는 권력 집중형 구조가 아닙니다. 권력 분산형 구조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오늘날의 조직론으로 치자면 사실은 매트릭스 조직에 가깝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이란 기본적으로 구성원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있고, 어떤 프로젝트별로 팀이 구성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팀이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트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구성되는 그런 조직들이죠. 그래서 한 멤버가 A라는 매트릭스 팀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구성원이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리더 역할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촘촘하게 시줄과 날줄로 얽혀있는 것처럼 조직원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반란군이 사실은 이 매트릭스 조직에 좀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를 탈취하러 가는 어떤 임무에서는 한 솔로가 리더 역할을 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규합해서 그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또 어떤 작전에서는 루크 스카이워커가 주도해서 몇 명 안드로이드들이 있죠. 로봇들이 R2D2를 데리고 가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별로 리더가 정해지고 멤버들을 규합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좀 조직이죠. 장단점을 한번 좀 비교해볼까요? 제국군의 장점은 말 그대로 굉장히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고요. 하나에 딱 명령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근데 이제 반란군의 특징은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의사결정 같은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느립니다. 뭐 어떤 하나의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면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 회의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가서 어떤 걸 얻어와야 된다 그러면 뭐 나는 반대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고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의사결정도 느리고 그런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장점도 있습니다. 먼저 그 제국군의 단점이 반란군에서는 장점이 될 텐데, 이 제국군의 위험성은 뭐냐면요, 그 주로 영화에서 보면 그 악당 조직들의 특성이긴 한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그런 조직이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헤드를 딱 쳐버리면 그 조직은 와르르 이제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어벤져스 영화에도 보면 로키가 이제 치타우리 종족을 다 이끌고 지구를 침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항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막 이렇게 난감해하고 막 밀리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그 모선을 다 하게 해버리니까 그 모든 군사들의 그 활동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지되어 버리죠. 왜냐하면 항상 그 리더의 통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리더 한 명만 제거되면 그 조직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날의 독재 국가들이 그와 비슷한 형상이죠. 독재자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만약 그 권력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조직이 굉장히 마비되어 버리는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뭐 알카에다라든가 후세인이라든가 또 히틀러라든가 그런 독재자들의 통치에서 그 독재자 한 명이 무너지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이런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반란군 조직은요 굉장히 끈질깁니다. 리더 한 명이 딱 그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 사라져도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다가 사실은 정신적인 지주로 보여지지만 그 요다는 2편에 등장하고 결국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도 또 3편에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스타워즈 1편에는 오비안 케노비가 마치 정신적 지주처럼 리더 역할을 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도 군사를 정권을 갖고 통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역시나 나머지 사람들이 잘 그 임무들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스타워즈 에피소드에도 보면요 결국 한솔로도 죽게 되고 그리고 레아 공주도 유명을 달리하게 되지만 그래도 또 다른 리더들이 그 조직들을 나누어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이게 권력 분산형 조직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어떤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조직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빗대어서 보자면 인파워먼트의 중요성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구성원들이 대표이사 얼굴만 딱 바라보고 있고 대표이사의 입에서 떨어질 그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 대표이사의 명령이 만약에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굉장히 조직은 정체돼 버리고 멈춰버리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대표이사의 명령 하나만 바라보고 있게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버리면 조직 전체에서 그것에 뭐 반대할 사람도 없고 또는 어떤 다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결과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 분산형 조직은 의사결정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결정권한이 나누어져 있고 심지어 한 부서 내에서도 조직의 장이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파트장들의 결정권 자체를 존중해주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독립적이죠. 그래서 리더 한 명이 만약에 잘못된 어떤 것들을 한다고 해도 그 리더가 미칠 수 있는 그 악영향의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만약에 어떤 중요한 구성원 한 명이 빠지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능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그 일을 해갈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스타워즈의 그 반란군과 그 다음에 제국군의 리더십 구조의 차이를 좀 바라보면서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좀 취약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아주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딱 따르면서 나는 스톰트루퍼들처럼 뇌는 비우고 몸만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조직에서는 그런 조직은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는 각자의 권력이 분산되어서 각각의 또 팀의 리더들이 각각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 맡은 재량권들을 발휘하고 나아갈 때 다소 오합지졸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력이 길고 그리고 다소 오래 걸릴지 몰라도 좋은 의사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게 반란군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국군 조직과 반란군 조직의 어떤 차이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어서 제국군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 그리고 반란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고 무엇보다 중요한 그 리더십의 권위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지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스타워즈 얘기를 한 번 더 해볼 테니까요. 좀 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